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여름부터 민관, 군이 머리를 맞대고 병역 문화를 좀 어떻게 개선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2개의 혁신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그중에는 성과로 꼽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또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병역혁신위원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22개 함께 마련하신 22개 권고안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 군 복무 보상 제도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군복무를 하며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자. 대신 만점의 2%까지 가산점을 주고 횟수나 합격자 수를 좀 제한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또 군 복무 기간의 대학 학점으로 9학점을 인정해주자. 원격 강좌수가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최대 18학점까지 또 복무 기간 내에 취득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평등침해다, 또 고졸병사 차별이다 이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 가산점 주는 문제는 이미 남녀 차별로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헌재가 재판과 전원 일치로 네.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가 좀 크고요.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병사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나 네. 다른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서까지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그 월급이나 처우 개선을 좀 네. 증가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국방부가 다른 예산을 출원해서 그 어떤 월급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이 이제 이 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되면 국회에서 아무래도 논의가 돼서 좀 칼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 소장님도 동의하시는 건 아니었네요. 예, 거기 있는 분들이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모여서 최소한의 합의에 이르게 된 지점들이 저 22개 아니라는 것이죠. 다수 의견을 이룬 부분. 네네. 자, 그런데 이 1999년 위헌 결정 날 때랑은 좀 예. 가산 비율 같은 게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예전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한 5% 정도의 가산도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제한, 그러니까 합격자 수의 제한 같은 것이 없이 이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그 예를 들어서 지원자들, 예를 들어서 여성 지원자들이나 혹은 이 어떤 군을 갈 수 없었던 지원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차별이 일어나는 그 효과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헌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국방부 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가산을 한 2%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되는 범위도 한 10% 이내로 해서, 네.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차별이 일어나진 않게 하겠다. 어떤 이런 좀 나름의 보완안으로 해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로서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방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병사들의 이익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이런 안을 갖고 올라가면은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무적인 차원에서 다른 부처에서 이제 협의를 하거나 혹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의미가 있으면은 법안화를 하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법안화를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제한 자체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 아직은 제한이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나요? 이것이 이제 입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정부가 22개안을 전체를 법안화할 것은 법안화해서 정부 입법하고요.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지침을 고칠 경우에는 바로 장관의 지시나 각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 지침이 내려가면 되는 부분인데요. 군 가산점제 같은 경우에 이제 법안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국방부의 고심은 좀 이해를 하지만 네. 한 해 20만 명이 전역하는데 20만 명 중에서 공무원 임용하는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군인 20만 명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죠. 공무원 말고도 실제 취업할 때도 도움이 돼야 된다고? 일단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데 네. 문제는
모든 인원이 다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어떤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범위도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급을 40만 원 정도 현실화하고 그 중에서 한 20만 원, 10만 원 정도는 적립금 형태로 해서 복리이자 형태로 좀 국가가 저축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죠. 저축해주고 전역할 때 이것을 뭐 제대 정착금으로 지원금으로 준다면 대만은 그런 형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병사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혜택도 주고 병사 사기도 좀 증진되고 2년 뭐 이게 2년 가까이 되는 네. 세월을 허비한다는 인식보다는 네. 좀 더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초기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형성하자. 왜냐하면 한국이 자본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자기 가치를 뭐 인간의 뭐 가치를 화폐로 매긴다는 건 좀 웃기긴 한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해서 복무를 한다면은 저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한결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제도를 택하기보다는 좀 군인들이 미래에 전역을 했을 때 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자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학점 인정 문제도 지금 논란이 크거든요. 특히 뭐 고졸 병사들은 어떻게 하냐. 예.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 중시하는 군사정권 시장으로 회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대학 갈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인원들한테 이 학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혹시 그렇게 대학을 진학을 안 한 병사들이라도 나중에 진학을 할 때 이게 학점 무슨 이 은행 같은 걸로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정말 학업에 의미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별로 의미 있는 대안은 아닐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다만 하지만은 또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또 그 입장들 한 절반 이상은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나한테 좀 혜택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단순히 또 무시할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과연 그런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그럼 이게 병역문화 개선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그러니까요. 있냐. 네. 아마 이제 이런 질문들이 가장 큰데 네. 결국 뭐냐면 이 군 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의 자존감, 나의 어떤 사회와의 단절감 없이 이렇게 나의 어떤 그 인생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일 뿐인데 네. 이것에 너무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병역문화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결국 그 안에서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끼리 서로 어떤 이 인간관계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해결책이지 과연 이 점수 몇 점 더 주고 덜 주는 것으로 이 병영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사라진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좀 더 큰 그림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인간관계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계급 체계를 좀 손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 2병, 1병, 상병, 병장 4단계인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사실상 이것에 대한 뭐 합의가 네.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어떤 위원은 병사 계급을 단일화하자라는 일원화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네. 있고 사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계급장을 달지 말자 그래서 경찰장을 달자라고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사실상 예산만 굉장히 많이 소요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저는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계급이 일원화되면은 과연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근절될 것인가? 저는 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는 뭐 일주일, 1개월 단위로 다 끊어서 내가 고참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계급 안에서도 선임과 후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통제 일변도의 병역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동맹군하고 미군하고 비교했을 때 가추사에 비교했을 때 통제 문화가 없는 미군의 가추사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계급장이 하나로 일어나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저는 그거는 좀 현실을 좀 등한시하는 방안이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급 일원화의 문제가 사실, 그러니까 계급 일원화가 아니라 계급 간소화 문제는 네. 6번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맞습니다. 근데 계급 간소화를 왜 검토하냐 하면은 이게 병역 문화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이
이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짧아지지 않았을까 21개월로. 네. 그러니까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높일 것이냐의 차원에서 이 어떤 계급 간소화가 검토가 되는 것이지 병역 문화와 관련돼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 계급이 간소화된 채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지금 3계급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이병을 달고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훈련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짧은 기간 이제 이병단지 3개월 만에 네. 다시 일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일병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반기 교육 갔다 오고 나면 사실 일병에서 자대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병 거쳐서 이제 병장 굉장히 짧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뭐 이렇게 어떤 조직을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 사실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이게 제도를 바꾸고 뭔가 계급장을 뭐 새로 하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이 비용과 관계가 되는 그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함부로 움직이기보다는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근데 다만 우리 병역문화위원회에서 동의를 한 것은 지금 계급이 간소화될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예를 들어서 없애자. 이것은 너무 좀 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계급을 얘기할 때는 계급이라는 것은 내가 이 군 생활을 해온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건 군복무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몇 개월을 지나서 진급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그러면서 나의 군 생활에 대한 보람도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되려 전쟁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것을 함부로 없애기보다는 있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되려 병역 문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원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순화하자라는 얘기인데 예. 양 의원님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예. 사실 군대만큼 상하 계급이 중요한 곳이 없는데 사실은 계급이 괜찮을까 이런 예, 그러니까 있거든요. 계급이 그러니까 단순화하자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계급을 3계급 정도로 해서 조절을 하자 이런 얘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을 뭐 하나로 합친다, 뭐 용사로 만든다 이런 것은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분개를 대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한테도 항의하는 페이스북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현역 병사들이요. 일원화나 단순화와 관련해서요. 네. 소장님 들어가서 뭘 하고 계시냐고 저런 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뭐 병장도 아닌 뭐 일병이나 상병들도 많이 저항하고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좀 건드려 달라라는 주문을 사실상 현역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도 좀 권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불거진 이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책인 것 같은데요. 군 인권 부분 그래도 좀 성과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복무기본법을 제정해서요. 구타보고 휴시하고 입다물면 엄중 처벌하자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방인권 옴부즈맨이라는 기구를 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해서 군대 내 뭐 왕따나 가혹행위를 조사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폭행하고 가혹행위한 사람 말고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가담한 사람들까지 처벌을 하겠다라는 안인데 안은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사실상 총리 직속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안이 선택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1안이 총리실, 2안이 대통령, 3안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요. 국방부 장관 산하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뭐 고양이한테 뭐 생선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반대를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행정부 내에 둔다면은 위임받은 권력인 대통령 통수권자 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네. 너무 모든 문제를 대통령에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사실상 총리실로 가게 됐고요. 네. 만약에 이것이 행정부 내가 아니면은 국회 산하로 가든가 아니면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인권위원회로 가던가라는 안을 제가 제시했지만 이것은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총리실로 갈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을 쓴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서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그만큼의 위상을 가져야지만이 파견 공무원도 받지 않고요. 예산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더 큰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그리고 있는 거죠? 전입 전출 신청을 하는 공무원을 받고 네. 또 전문가인 별정직 공무원을 받으면은 이 조직이 그나마 좀 독립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옴부즈만의 입법 취지하고는 맞다라고 판단해서 네. 그건 대다수 위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 가혹행위 같은 경우는 선임병이 이제 후임병을 괴롭히는 건데 과연 후임병들이
저 선임병이 저 병사 때리더라 이렇게 고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원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 네. 이거를 수리를 하면은 100%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걸 괜히 신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 부대가 괜히 뒤집어진다.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이러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신고 이런 절차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그런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하고 위에서 신고하면 뭐 다 안에서 보고 누가 신고했는지 알더라.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그렇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제도로서 엄중하게 바로 잡는다면은 충분히 순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어렵고도 또 중요했던 문제가 군 사법 체계를 손보는 일이었는데 군사 법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절충이 됐습니까? 사실상 이제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은 약간 논외로 저는 좀 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자 일단 합니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군사법원은. 들면 이제 있는 전제하에서 이 네. 군사법 개혁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휘관에 의해서 재판장이 임명되는 그 심판관 제도는 사실상 고도의 군사 지식을 요하지 않은 재판은 네. 모두 심판관을 배제하는 사실상 심판관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적 지식이 높은 특히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무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졌고요. 두 번째는 군사법원이 80여 개가 넘는데요.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모두 폐지하고 군단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이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뭐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네. 좀 사단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사단장의 영향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군단급으로 격상하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가 그쵸.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법원이 슬림화되면서 순회재판부가 아닌 군 판사가 상주하면서 네. 실질적인 영장 실질심사라든지 재판에 임할 때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이제 제시됐고요. 네. 문제가 되었던 감경권, 지휘관이 형을 그러니까 이분의 군사법원이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도 네네네. 지휘관이 그 선고의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감경권이 있었잖아요. 이 감경권도 제한됩니다. 네. 성폭행이라든지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번에 공고안에 마련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진일보한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상 개혁을 하려다가 좌초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수 정권에서 이것이 성안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한 80점, 70점 가까이 줄 수 있는 점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군사법원이 수사도 자기네가 하고 기소도 자기네가 하는 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수사는 지금 헌병에서 합니다. 네. 헌병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기소를 이제 검찰에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검찰하고 그다음에 군 판사가 사실은 같은 사무실을 내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내내 얼굴을 보고 네.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이 재판부와 검찰을 독립시켜라 서로 최대한 물리적으로 좀 뛰어나라 어떤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가장 더 문제가 된 것이 아마 이번에 아마 윤일병 공판 때도 그것이 많이 문제가 됐을 텐데 네네. 이 결국 이 판사들 혹은 이제 이 검사들이 얼만큼 이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이 제대 단위, 사람 단위, 작은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네.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고 많은 인원들을 보충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을 이제 나온 이런 인원들이 이제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맡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분단급으로 해서 슬림화되면은 그만큼 더 적은 인원이 요구가 되고 적은 인원이 요구가 되는 만큼 더욱더 경력이 많은 최소한 소령급 이상의 인원들이 해서 좀 더 재판이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2개 혁신 과제들 살펴봤는데 사실
그동안 있었던 뭐 안들의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영학 씨님이 직접 참여를 하셨으니까 짧게 한마디씩 앞으로 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지 한마디씩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100% 모든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는 사실상 굉장히 진일보하고 개혁적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법 개혁은요, 토시 하나 고치지 못했는데 이것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국방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압도다수의 위원들이 이것은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일보한 안이다. 특히 국방부가 만약에 이것을 원안 그대로 국회로 성안한다면 저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법체계에 손본 게 일단 진일보한 첫걸음이다. 양욱 위원님께서는. 예, 재탕삼탕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재탕삼탕이 된 것은 과거의 개선안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재탕삼탕이 되는 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꾸준하게 끌고 나갈 수 있게 국방부든 아니면 국민 전체든 이것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끌고 나가는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